안녕하세요. 네. 지연의 엄마 이은자라고 합니다. 좀 선생님들이랑 거리가 있으니까 저는 아름다운 제 미모를 혼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잠깐 벗고 말씀을 드려도 제가 벗은 게 더 나아요. 벗은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요. 사랑 선생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보통은 요즘에는 많이 변해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장애인 그러면 이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 장애인 자녀를 둔 장애인 가족을 둔 사람들이 그냥 옛날 과거에는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애는 개인의 문제죠. 그럼 니네 집이 알아서 하셔야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어떤 한 사람의 그 존엄한 삶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존엄한 삶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거기에 장애인의 존엄한 삶, 그 다음에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의 존엄한 삶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과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나 국가의 어떤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그게 여기 그 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 내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아니면 당신은 자폐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당신은 장애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직업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국가가 얘기를 해요. 그게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장애 때문에 직업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국가의 책임이다.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면 이제 국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국가가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잘 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할게요.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국가제도가, 장애인에 대한 국가제도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고 조금 더 많이 강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그 탈시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탈시설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시설에 있는 사람이 그 물리적인 그 밖으로 나오는 거, 그냥 시설에 있다가 집으로 오는 거, 그거를 탈시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은 그냥 우리 여기 보시면 지금 성인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보통 장애인들이 태어나서 학령기 때는 보통 그냥 비장애 학생들과 비슷한 생애 주기를 거쳐요. 그런데 이제 20살 정도 되거나 그 정도 됐을 때 부모님은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주위 양육자는 아이가 들거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면 다 시설로 가잖아요. 아니면 시설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살기는 사는데 그거를 지역사회에서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주간보호센터를 간다거나 그 다음에 뭐 어떤 보호작업장을 간다거나 이거는 그냥 시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내가 목동에 살고 있지만 어떤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어디도 가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다. 집에만 있고 삼시세끼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거기가 시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탈시설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장벽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보통은 그냥 다 이렇게 살아요. 성인이든 발달장애인들은 그냥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뭐 어떤 하루 종일 가서 케어받을 수 있는 곳이라던가, 물론 이 중에서 정말로 기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사랑고 오시는 우리 사랑고 친구들 중에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은 직업생활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라고 분류를 해요. 장애인 중에서. 근데 이 중증인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정말 기능이 좋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시설이라는 어떤 보통의 그 보편적인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존엄하게 살아야지. 우리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지 않아?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저희 그 퍼스트잡 지원센터가 직업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기업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거기 가서 같이 훈련하고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인데 거기에 오는 당사자가 43살이 넘은 당사자가 처음에 취업하고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저도 이렇게 사원증 있잖아요. 사원증 월고 그리고 저도 점심시간에 이렇게 점심 먹고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보통의 직장인들한테는 그 굉장히 일상이고 그런 어떤 저런 비주얼 자체가 굉장히 행복이고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은 그런 사람을 굉장히 동경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김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성의 결여도 있고 인지능력도 굉장히 비장애인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도 동경하는 거예요. 나도 저기에 끼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럴 수 있는 이 사람들 본인의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개인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 장애를 누가 극복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들 장애는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애를 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극복한다면 좋겠지만 극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도 그렇고 또 저희 부모들도 그래요. 저희 부모들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 자녀분들이 20살이나 30살쯤 됐는데 그때부터 좋은 집에다가 밥 주는 사람이 다 있고 밥도 안 해도 돼. 그냥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삼시세끼 다 주고 그냥 텔레비 보고 그냥 여기 그냥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는 거요? 숨을 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설의 70에서 80%는 다 발달장애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제 이 당사자의 존엄한 삶이 굉장히 중요해졌으니까요. 시설에 있는 분들 나오세요. 나오시면요. 우리가 당신들이 일상의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게요. 이러니까 시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성 결여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나 나갈래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그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상황이 좋았다. 시설에서 사는 삶이 정말 좋았다. 절대로 안 나가죠.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온 거예요. 나도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을래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 지연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시설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당사자들이나 부모들이나 저희 부모들이나 우리도 그냥 어떤 국가 서비스에 기반해서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고 당연히 국가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냐. 이제 이래가지고 여기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 선생님들 되게 싫어하시는 저희 어머니도 맨날 저보고 데모하러 다닌다고 맨날 머리질만 깎고 맨날 그러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경험적으로 국가에 이렇게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막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대신 얘기를 하는데 국가 이거 좀 꼭 필요합니다. 해주세요. 이러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데모라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저희는 머리 자르는 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손가락이라도 잘라야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한테는 굉장히 절박한 거고 저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덕분에 최근 10년 동안에 정말 그 장애인 영역, 특히 발달장애인 영역에서는 국가의 법과제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연이가 평강교회에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연이가 지금 25살인데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국가 제도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만큼 정말 이제 그 당사자들이나 부모들이 가열차게 국가에 막 요구한 거죠. 국가 이런 거 해야지. 그래서 정말 많은 제도나 서비스들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제가 그 활동을 하다가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는데 이 옆에 그림은 서진학교 특수학교를 만들 때 어머님들이 무릎 꿇었던 그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 뭐라고 멘트를 달아놨냐면 이게 실화냐? 이렇게 멘트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를 다니는 거, 교육권은 누구에게나 우리 국민 모두에게나 보장된 권리고 그건 법에 명시가 돼 있고 특별히 장애인에 관한 교육권은 따로 명시를 해놨어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필요하니까 따로 해놨겠죠. 네, 따로 해놨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가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엄연히 법과 제도가 다 있어요. 학교가 모자라면 학교를 지어야 되고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되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혐오 발언을 하면 안 되고 다 돼 있어요. 그걸 열심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못 만들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분명히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해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그 정책 생산하는 거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그래서 그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겠네? 안전하겠네? 이렇게 했는데 막상 현실에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의 삶을 살려면 사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법과제도 안에서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것이 사회적인 인식이 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쯤에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넘잖아요, 선생님들. 네. 그 중에 발달장애인이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충 한번 때려 맞춰보세요. 대략 5천만 명이에요. 500만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500만 안 돼요. 아주 100만 안 돼요. 네, 100만이 안 돼요. 전체 장애인 인구가 우리나라 250만, 등록장애인이 250만 정도 돼요. 250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발달장애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이렇게 50만 아래예요. 선생님 30만. 네. 그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5천만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이 30만, 25만에 30만, 많이 잡아 30만 잡거든요. 얼마나 적은 숫자예요. 이 사람들은 아까 김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문제가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자폐인데 얘는 이런 자폐, 얘는 이런 자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너무나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건 사회적 인식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선생님 맞추셨으니까 저는 이제 은신 선생님은 말씀으로 잘 커버하시지만 저는 커버가 안 돼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만든 커피예요. 그래서 네 맛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요즘에 이제 우영우 많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지연이가 어릴 때 굿닥터라는 그 의사가 나온 그 드라마를 봤었는데 그때는 지연이가 어리고 그걸 볼 때는 그냥 아니 뭐 저런 장애인이 어딨어. 그리고 야 지연아 너도 좀 저렇게 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지연이가 25살 어른이 돼서 우영우를 보니까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연이나 우영우나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 성인이 된 장애인을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 이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지연이나 아니면 지연이처럼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 수 있을까를 이제 계속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우영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우영우는 굉장히 정말 천재적이잖아요. 근데 우영우가 변호사로서의 일을 하는데 이 우영우의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하루를 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우영우 입장에서 봤을 때 우영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영우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봄날의 햇살 최수연처럼 정말 장애인에 대해서 정말 배려해야 되고 어쩜 이렇게 잘 자랐는지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영우의 친구
동그라미 같은 경우 편견이 없잖아요.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또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권모술수, 권민우 같이 좀 이렇게 좀 경쟁자를 생각하거나, 굉장히 이 우영우를 둘러싼 각각의 인물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인물들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려하고 막 이런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 우영우의 멘토 같은 이 정명석 변호사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특별히 많이 배려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차별하지도 않아요. 그쵸? 그냥 그 사람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영우를 둘러싼 이 많은 사람들은 우영우한테 반드시 어느 한쪽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우영우가 그 안에서 하루를 사는 거죠. 이틀을 살고 1년을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영우의 삶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삶이 같지 않을까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이코 같은 상사 만나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배신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그냥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우영우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 이거 보시면 이게 안지연이거든요. 안지연의 그냥 어떤 이런 그냥 일상이에요. 안지연의 일상인데 그냥 집에서 생활하고, 저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은 이 그림은 투표하는 그림인데, 이제 지연이가 투표할 때, 발달장애인 투표할 때 보호자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1번, 2번, 3번, 4번에다 다 찍으려고 해가지고 몇 번에다 찍어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안 되잖아요. 촬영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래서 그래 너도 국민이다 야 이러면서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가족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지역사회를 이용해서 뭐 운동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주차장에 있는 거는 아침에 출근하는 그 등짝이 얼마나 듬직하던지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 찍었고, 옆에는 이제 그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보신 이 우영우가 이렇게 좌충우돌 겪으면서, 우영우는 굉장히 그 변호사의 일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우영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지연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똑같아요. 우영우의 삶이나 지연이랑 똑같은 거죠. 지연이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 바람은 지연이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었으면 하지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지연이랑 같이 지나가면 굉장히 지연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냥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영우와 안지연이 다른 거는, 안지연은 우영우처럼 말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외우거나 이런 거 잘 안 되니까, 안지연은 어쨌든 몸이 튼튼하니까 청소 일을 하는 거고, 우영우는 우영우가 잘하는 일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삶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지연이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지연이의 삶이, 지연이가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안지연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 옆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조력자들이 있어요. 국가의 복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지연이가 어디 지역사회를 이용할 때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복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한테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거죠. 지연이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뭐 어디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지연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자폐 어떤 성향보다는 지적장애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비중을 두라고 하면 제 느낌엔 그래요. 그러면은 굉장히 인지 영역이 낮은 사람이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끌어올리겠어요? 얘를 뭐를 한다고 그래서 인지 기능을 끌어올리겠어요? 그럴 때는 옆에서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 지연이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사람이 채워주면 되는데, 그거를 국가의 인력 서비스로, 국가의 복지 서비스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이가 일상생활을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무리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지연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만들어낸 국가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가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세요. 이러면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죠. 안 할 거 아니겠어요? 한 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국가
국가에서 보내준 근로지원인 선생님이 옆에서 지연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그냥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안지연 씨한테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이 다 된 거죠. 그 일이 됐으니까 정당한 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시설 안에서 그냥 하루를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제도나 복지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보통의 그냥 선생님들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1호로 취업한 친구인데, 여기 그 염창점에 가면 폭스바겐 그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 친구는 정말 전형적인 자폐 스펙트럼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카톡을 보면은 이제 자기는 매일매일 점심을 어떻게 먹었다고 사진을 보내요, 저한테. 사진을 보내는데 제가 거기다가 꼭 오늘 근무 잘했냐, 아니면 맛있게 먹으라고 이렇게 멘트를 달아줘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밑에 와서 제가 맛있게 먹어요 이제 이렇게 달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밥 사진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잘 먹었고 오늘도 잘 먹었는데 왜 맛있게 먹어요만 하냐는 거지. 어제도 잘 먹었네요, 오늘도 잘 먹었네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자기 2개 보냈으니까. 그리고 밑에 뭐라 그랬냐면, 아까 요 위에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고 제가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씹었잖아요. 너 왜 씹었니? 30일에 왜 카톡을 안 받니? 이 소리예요.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패턴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냈으면 답장하셔야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안 보내니까 그거를, 그래서 제가 아유 정말 뒤끝이 구말이다, 야 안 보낼 수도 있지, 야 나도 바빠야 이제 이랬는데, 어쨌든 이런 패턴화된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해요. 아까 선생님 말씀에 왜 이렇게 일정한 어떤 스케줄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미리 알아야 불안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폭스바겐 취업을 했는데 이제 환경미화 직원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라고 하는 거는 일정하잖아요. 일정한 공간을 일정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면 되니까 이 친구한테 굉장히 맞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요. 왜냐하면은 비장애인들은 여기 내 청소해야 되는데 깨끗하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깨끗한데 뭐하러 해요?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자폐성 친구는 유도리가 없죠. 죽어도 해야 돼요, 깨끗해도. 여기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래도 안 된대요.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나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문제는 사회성에서 터졌어요. 왜냐하면 그 룰대로 해야 되잖아요. 룰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탕비실이 있잖아요. 손님들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먹으라고. 근데 손님이니까 와서 뭘 마시다가 갈 일이 생기면 그 컵이나 이런 거를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그냥 손님이 가시고, 손님이니까 손님 가시고 그거를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손님을 부르죠. 저기요? 이렇게. 그것도 왜 굉장히 당당해요. 그 손님한테 저기요, 다 드셨으면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책망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손님이 엄청 당황하겠죠. 나 손님인디? 나 그래도 되는디? 이렇잖아요. 우리 정서는 그런데 이 친구는 안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럴 때 이 친구가 혼자 일을 했다 그랬으면 그 친구는 잘렸겠죠.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옆에 국가의 근로지원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역할은, 이 친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서 원리 원칙대로 해야 돼서 이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특성이구나, 이게.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나 이런 걸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었을 때는 손님이 굉장히 심하게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그런 걸 잘 조절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그 손님도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데, 이분 생각에는, 손님이 그리고 막 이렇게 물 같은 거 먹다 물 남기고 가잖아요. 그럼 그 물을 이렇게 빨아 버리는 곳이 있잖아요. 왜 거기다 안 버리냐는 거죠. 버리고 가야 되는데 안 버리고 그냥 놓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장에 한번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도저히 말로 이해를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은 그래도 돼. 그냥 그랬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김을 선생님 알았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의논했을 텐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손님은 그래도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손님은 그래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주입식 교육이죠. 그냥 욱정 씨는 여기에 일하러 온 거야. 이런 손님들이 이렇게 놓고 가면 그런 것들을 치우는 게 욱정 씨 일이야. 이거 욱정 씨 일이지 손님의 일이 아니야. 손님이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지만 손님은 그냥 놓고 갈 수도 있어. 그럼 그냥 우리는 이거를 그냥 치우면 되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얘기를 했더니 요즘 어떻게 할까요? 아유 뭐 손님은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사회화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직원들하고도 그래서 여기가 이 친구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여서 이렇게 되게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거기 직원들은 굉장히 특이하게 처음에는 말도 안 시켰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청소하러 다니면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옆에 안 가려고 그러고 말 시키면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막 쳐다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를 막 쳐다보고 저한테 막 SOS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가서 기자들이 장애인 근로자와 일을 하면 어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분이 장애인인 건 맞는데 특별히 우리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뭐 불편한 거 없고요. 우리가 뭐 특별히 배려해야 될 게 없어요. 그냥 같이 그냥 잘 지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애인 근로자랑 같이 일하는 게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일상인 거예요. 평범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처음에 갔을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목적 그러면 자폐가 먼저 앞에 있었겠죠. 자폐인 소목적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청소를 잘하는, 청소를 굉장히 좋아하는 동료. 정말 거기 가면은 욱정 씨가 동료로서 지낸다고 느껴요. 제가. 그래서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제도도 필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같이 높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국가제도에 기반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서비스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한테 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하고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럴 수도 있지만 지내다 보면 이 사람들의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런 점은 좀 어렵구나 아니면 이런 점은 굉장히 특별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정말 저도 선생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지연이 키우면서 되게 웃을 때가 많아요. 너무 웃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큰딸이 엄마 사람들이 지연이가 이런 걸 알면 지연이를 싫어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에서 웃을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런 걸 알면 발달장애인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은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는 거죠. 네, 우리가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국가 제도, 국가 서비스에 기반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갈 때 그러면 그 인력들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어떤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비적인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연이가 오전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지연이가 하루에 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력이 3분이에요. 근데 이 3분이 한 분은 은퇴하신 분이고 또 한 사람은 경력 단절된 여성분이에요. 제 또래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안지연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지원하라고 해주는 복지 서비스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일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갑질하는 분들도 있어요. 장애인 중에 네가 내 덕분에 먹고 살잖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사회의 국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나갈 때 그것은 반드시 지역사회의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물론 배려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우리는 비장애인이고 저 사람은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더 많이 좀 뭔가 좀 뭐 만약에 그게 물질적인 손해다 그럼 우리가 좀 손해 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정이는 여기 오는 손님들 있잖아요. 그 서비스센터 이용하는 손님들이 이제 다 알죠. 옥정 씨를 다 알아요.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는 거죠. 사회인식에.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옥정 씨는 직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안지영 같은 경우에 직업 생활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오전에 뭐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어디 백화점을 가거나 복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꾸 존재를 알리는 거죠. 이런 사람도 여기 같이 살아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 지연이 같은 경우에 의사소통도 안 되지. 지연이가 글은 알아요.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네. 가나다라는 아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지연이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립 그러면 어느 정도 역량이 돼야지 자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혼자서 밥이라도 해 먹어야 될 것 같고 혼자 밥을 못 먹으면 주문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요기요에 전화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발달장애인 중에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랑부에 오는 발달장애인 중에 굉장히 상태가 저희 부모들은 상태가 좋다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역량이 많은 분들도 정말 그냥 그거는 여기 장애인 친구들 중에서 이분이 조금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거지 그냥 이분이 비장애인 영역에 속하면 사회적인 약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청년들도 자립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자립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립을 할 때는 반드시 국가 서비스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식이 수반돼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보통은 자립은 저게 안 나오네요. 네. 보통 자립의 반대말은 의존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자립은 내가 혼자서 막 스스로 뭔가 하는 거고 혼자 못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의존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자립은 잘 의존하는 거예요. 잘 의존하는 삶이 자립이에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있어서 자립의 반대말은 의존이 아니고 고립이에요. 사회와 고립되고 사람들이랑 고립하고 뭐 국가제도 서비스 이런 거 받지 않고 이런 게 그런 것들이 자립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그래서 자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개인 역량을 막 강화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거를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랑 의존하면서 연대하면서 그러니까 그 의존은 굉장히 수직적인 의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비장애인이고요. 당신은 장애인이니까요. 내 말만 들어야 돼요. 이런 어떤 의존적인 관계라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인 거죠. 네,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 우리를 다 완벽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신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아마 다 각기 다르게 만드셨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발달장애인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이라는 자기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자립은 잘 의존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랑 잘 의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장애인들한테는 의존할 것들이 우린 너무 없는 거예요. 딱 장애인으로 딱 태어났는데 세상이 장애인용으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너무 나랑 다른 세상인 거죠. 이 세상이 보통은 그냥 비장애인들이 편리한 세상처럼 이렇게 세상으로 만들었잖아요. 만드니까 나는 그냥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태어났더니 내가 살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립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누군가의 보호 속에서 살 수 있는 건 살아야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란 노른자를 흰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고 또 그러라고 뭔가 이렇게 각기 다른 개성을 우리가 가졌을 텐데 그래서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의존할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의존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지연이가 옛날에 그 수련회 가가지고, 지연이가 평강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아, 지연이가 저 땐 되게 이뻤는데요. 요즘에 상태가,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저 이제 지연이가 이때는 저는 맨날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하고 맨날 거래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저 약속 잘 지키잖아요. 지연이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연이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애가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왜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십자가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사람한테는 누구나 자기 십자가가 있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또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요. 아이가 장애인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말고 다른 십자가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프고 지연이가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아주 가난해지고 지연이가 낫게 해주세요. 뭐지 이런 기도를 막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한 거 그럼 하나님 제가 이혼할게요. 제가 이혼할 테니까 하나님 지연이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저 배우자 안병준 집사님한테 했더니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를 사랑했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굉장히 화도 많이 내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는 지연이가 한 20살쯤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연이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지연이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게 서로 어떤 평등한 관계에서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지연이가 굉장히 줄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늘 배려받지 않게 해주세요. 지연이도 배려할 줄 알고 배려를 받고 배려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바꾸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은 지연이가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아닌 걸로 안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연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안병준 집사님은 요즘에도 어떻게 기도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뭐 본인은 그렇게 기도 안 하신다고 뭐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이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랑부 선생님들 막간을 이용해서 퀴즈를 하나 낼까요? 이게 사랑부 수련회인데 몇 년도에 했던 수련회일까요, 선생님들? 2년? 4년? 오늘! 20년. 목사님 맞추시면 안 되죠. 없어서 맞춰도 되죠. 네. 선생님이 안 계셨을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보니까 2018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2018년 수련회가 마지막이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저런 모습으로 그냥 살면 되지. 평강교회에서 예배드리듯이 그냥 우리 아이들이 평강교회 선생님들처럼 좋은 같이 함께 서로 배려하고 의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저렇게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평강교회가 28년 됐다고 하는데 정말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을 거예요. 28년 전에 사랑부 예배를 만들고 그걸 한다는 거는 지연이가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왔을 때 그때 제가 그 전에 지연이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지연이를 데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은평까지 가고 여기서 살면서 은평까지 가고 매일 아침에 그게 전쟁 같은 주일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연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부가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정말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서진학교 무릎 사건이 있고 나서 어디 교회 목사님들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무슨 총회 같은 거를 하는 그런 데에서 이제 저를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정말 많지 않냐.
근데 우리나라의 그 모든 교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서신학교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근데 사실 교회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교회나 못 가요. 오라고 하는 데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교회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기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아서인데, 그 인식을 가장 많이 바꿀 수 있는 데는, 그걸 먼저 할 수 있는 데는 교회이지 않을까요? 목사님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인이든 다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인식 바꿀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평강교회 안에서 우리가 특사들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분이 발달장애인들은 위험하고요. 도저히 같이 못 살아요. 우리 쟤네들이랑 같은 지역에서 우리 학교 못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 감수성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 그냥 특별한 교육이 필요해. 그럼 학교 필요한 거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나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기회가 있어야지 장애인을 만나지. 30만도 안 되는 장애인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국가의 모든 제도가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이랑 어떻게 하면 만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연대하고 의존할까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모든 정책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가 굉장히 지역의 중요한 소비자가 될 거고, 지역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이용하는 굉장히 아주 대단한 소비자가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직업생활이든 어디든 장애인 당사자들이 많이 보일 거고, 그러면 직장에서 보는 성인 장애인들도 있으니까 당연히 자녀들하고 학교에서 있는 그 학생들, 친구들 얘기를 할 때 부모님들도 할 얘기가 있겠죠. 우리 같이 근무하는 친구는 그렇더라. 이렇게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교육 물리적인 통합을 이렇게 해놔서 어떻게든 장애인을 보게 해놨는데, 딱 사회에 나오면 같이 일하는 장애인들이 없잖아요. 그 직장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가지고 부모님하고 막 장애인 얘기를 할 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모르니까. 만나봤어야지 뭘 알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달라질 거라는 거죠, 시대가. 그래서 저는 정말 소원은 제가 죽기 전에 이 평강교회의 모습처럼 사회가 바뀌었으면 정말 그게 정말 제 소원이에요. 어쨌든 그런 세상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평강교회 그 앞에 대문 보고,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평강교회가 사랑부 덕분에 하나님이 정말 더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늘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께 너무나 많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해 주신 이은재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의가 유익하신가요? 네. 말은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나와 귀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을 많이 죽이셨나요? 아이고, 이해하신 분이시니까. 그럼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시 마음밭에 잘 심으셔서 잘 길러서, 제가 10년 전에 사랑부를 왔을 때 제 눈에는 약간의 부정적인 말들이 있었어요. 경찰을 부르겠다, 안 돼, 막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거북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괜찮아, 사랑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주고 안아주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지연이에게 참 이렇게 재미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맡았던 아이가 대웅이었어요. 사람들은 대웅이를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렇게 멀리 가까이 오는 걸 두려워했었습니다.
근데 대웅이를 저는 보면서 지연이에서 발견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재밌어요. 이 애가 뭐 선댈 데가 없어요. 너무 이뻐요. 세상에 이런 애가 다 있네. 이럴 정도. 아이를 조금만 다르게 보면,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요. 숨은 것을 보면 삶이 지루하지 않다. 내가 숨은 그림을 찾듯이 이렇게 아이들의 특성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새롭게 그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외중에 4번의 간증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곳에 있으라 하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아이들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그 아이들만큼 감당하는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랑부에 10년 있었고, 이제는 사랑부 부장으로 재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부 재직을 맡으면 2년의 임직을 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임명이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사랑부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으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도 이 아이들과 항상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랑부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이곳에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왔으니 제 바람입니다.